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정치권이 사실상 불복 선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의도적 불복이자 명예회복을 목표로 한 장기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전 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간 데 이어 이영선 경호관도 사저 경호팀에 합류했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있던 보좌진들이 그대로 사저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 과정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 경찰은 태도를 바꿔 앞으로는 폭력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5년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힘을 빌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개입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고위 인사와 사정기관 간부의 통화 내용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습니다.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파면 선고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 선거와 무관하게 즉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를 넘었습니다. 수사 방법으론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를 넘었습니다. 주택가 화재 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주민을 구한 소방대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방대원 없었으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일가족을 구한 소방대원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새내기 소방관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새 영화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이 한마디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쓰나미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스스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정치권 대부분이 승복을 요구한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세력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탄핵 승복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탄핵 선고 후 처음 만나서 승복과 대통합을 호소했습니다. 현재의 판결에 4당 원내대표는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했고요. 국민통합을 호소를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발언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적폐청산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더 강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다만 탄핵 후 전략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폐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며 청산 후 통합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치유와 통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온 국민들의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치유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탄핵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불복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며 승복만이 국민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거냐는 비판이 거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은 검찰 수사 대비와 명예 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불복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듣기만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경욱 대변인이 말했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관저를 떠나면서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만큼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아니라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만큼 승복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명예회복 투쟁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희망과 명분을 던져 당장 5월 대선에서 남은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멀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회복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한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보여줬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4년 전에 헌재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 부정이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14년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선 이런 원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대 통합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전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꼭 지켜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직후에 친박계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경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보니까 저녁 때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 사저에 꽤 많이 모였어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을 때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청원 대표, 서청원 의원,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인사를 하고요. 다음으로 그 옆에 윤상현 의원이 그림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김진태 의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재보니까 13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마중 나온 친박계 의원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 사저 보좌진도 꾸렸습니다. 표 보시죠. 그 총괄의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정무의 윤상현, 이후연, 조우연 의원, 법률의 김진태 의원, 수행의 박대출, 공보의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그 청와대 전직 참모진보다는 힘이 있는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역 의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됐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아예 조직까지 구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른바 사저 정치의 시작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들은 이게 조직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또 즉흥적으로 구성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상현 의원이 주축이 돼서 연락을 돌렸고 어젯밤에 라인업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감대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메시지도 이 조직을 통해서 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개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자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임명진 위원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삼성동 친박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읽혔는데 사실 당 지도부는 이들의 행동이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도 친박계 몇 명 내보내면 이것만큼 좋은 대선 전략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일종의 선긋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한 당직자를 만났더니 삼성동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군요. 예, 뭐 동교동계, 상도동계 같은 정치적 네이밍인데 일종의 구분짓기죠. 그래서 얽히고 설킨 한국당의 속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 당의 두 식구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삼성동 사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후부터는 100명 넘는 친박 지지자들이 사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사저의 방들도 하나둘씩 불이 켜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저 안에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청와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출을 피하면서 안팎을 오가는 정도였습니다. 정수기와 생수통이 들어가고 대형 온풍기가 밖으로 실려 나오는 등 집안 정리도 마무리 단계로 보였습니다. 사저 바깥쪽엔 크고 작은 태극기를 든 지지자 100여 명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24시간 직접 지키겠다며 한 달 동안 사저 앞 도로에 집회 신고를 해놨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재진과 친박단체 그리고 경찰이 한데 몰리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과 실랑이 하다 경찰을 달리는 차에 치이게 한 60대 남성과 취재진과 경찰을 동시에 폭행한 60대 남성 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작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사저 근처에 경력 32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사저 앞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한 차량 속의 이 여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눈은 충혈됐고 입은 굳게 다물었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생활을 도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를 셔츠로 닦아주던 이영선 경호관도 사저 경호팀에 합류했습니다. 경호팀 외에 다른 현직 공무원이 파면된 대통령을 돕는 건 탄핵 결정과 어긋난 일이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아직 사표를 내지 않아 공무원 신분입니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청와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윤 행정관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돕는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행정관이 곧 사표를 낼 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박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영선 경호관의 사저팀 합류는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어 논란은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와주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판 어떻게 받을지라도.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식사를 챙겼던 요리연구가 김모 씨도 사저에 동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70대인 김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광욱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황 대행이 필요성을 따져 선별 수리할 방침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도 황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대 모습입니다. 철제 사다리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치는가 하면은 경찰 버스를 훼손하고 아예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립니다. 탄핵 선고일은 지난 10일에 벌어진 이 시위 과정에서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충돌을 줄이는 데만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을 선동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빼앗아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들이받습니다. 경찰차 위에 올라가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쇠파이프와 죽창까지 휘두릅니다. 폭력은 취재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욕설에다 카메라를 빼앗고 마구 때리기까지 합니다. 탄핵 반대 시위대의 폭력은 탄핵 선고일인 10일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충돌 최소화에 주력했지만 이제부턴 폭력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에서의 발언과 체증 자료 등을 종합해 폭력 시위 주동자와 선동자를 반드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철제 태극기봉을 회수하려던 경찰을 인화물질과 라이터로 위협한 혐의로 친박단체 간부 58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철제 사다리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55살 이모 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무효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기국 측은 경찰의 사법 처리를 피할 생각이 없다며 오는 토요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조사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과 달리 이미 지난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검찰은 가능한 한 빨리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대선 후보 등록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쳐야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대통령과 소환 조사를 위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강제 수사 방식을 놓고 고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사건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에 불응하자 소환 조사 없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강제 수사에 대한 정치적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의 소환 조사 의지는 상당히 굳은 것 같고요. 검찰의 태도가 이렇다면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박 전 대통령 압수수색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이전에 2차례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제일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공모관계를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용해 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 전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빨리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대선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 검찰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야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이게 검찰의 속내인데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몸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친박 조은진 의원의 발언을 검찰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설사 몸이 안 좋은 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되려 검찰에 역풍맞지 않을까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검찰 조사는 별도 문제인데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정치 세력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공직으로 재기하겠다 이럴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파면만 되는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공무원 임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총선 2020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사면권으로 이걸 무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신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은 다음 총선은 출마는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겠다면. 네,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치킨 가격이 한 마리에 2만 원 선으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양계장에서 2,500원에 출시하는 닭을 7배 넘게 받고 파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힘을 빌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고위 인사와 사정기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던 장충기 사장은 사정기관 고위직에 있는 A씨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통화였습니다. 당시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 이모 씨에 대해 장 사장은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편집증 같다는 말과 함께 인격 비하성 발언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고위직 A씨는 자신이 기회를 보고 한번 풀어보겠다며 인사에 개입할 뜻을 나타냅니다. 장 사장이 이 씨에 대해 감사원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며 사무총장에 오르는 걸 반대하자 고위직 A씨는 필요하면 저쪽 한번 수사를 시켜보겠다며 수사력을 동원할 뜻까지 내비칩니다. 특검은 이런 내용의 녹음 파일을 압수한 장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습니다. 당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삼성병원에 대한 감사 청구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묘한 시기에 감사원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 기록에도 포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후보로 거론됐던 이 씨 대신 모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고위직 A씨는 장 전 사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장충기 전 사장은 평판 조회 요청이 와서 답해준 것일 뿐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많은 이들에게 이 출근길 머리에 붙은 헤어롤 2개로 기억이 되겠지만 그 기억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기준을 세운 역사가 새겨질 겁니다. 이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화합과 상생이었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입니다. 나이도 기수도 막내였던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안팎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대통령 측 변호인의 막말에 뒷목을 잡으면서도 발언은 신중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땐 단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퇴임 순간에서야 힘든 순간이었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 이롭다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며 탄핵의 갈등과 상처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임식은 초대 손님도 거창한 행사도 없이 단 8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신 노고를 위로하는 직원들의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시민들은 헌재 앞 길가에 감사의 꽃다발을 놓아뒀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자 소방대원들은 등에 불이 붙을 만큼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새내기 소방관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주택 3층 창문 밖으로 검붉은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온 일가족 2명이 잇따라 탈출에 성공합니다. 뒤이어 이들의 탈출을 도운 소방대원이 등에 불이 붙은 채 마지막으로 뛰어내립니다. 서울
용산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난 건 그제 밤 11시입니다. 이 집에서 시작된 불은 이 천장을 타고 바로 옆에 있는 가정집으로 순식간에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아이 2명을 구조했지만 아이들 부모가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를 찾았을 땐 건물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소방대원은 온몸으로 불길을 막고 부모를 먼저 탈출시킨 뒤 자신들은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뛰어내리라고 했나 봐요.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방대원 없었으면. 목숨을 걸고 일가족을 구한 소방대원 가운데 한 명은 2달 전 입사한 최길수 소방사. 당황스럽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한 임무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음 달 초 결혼을 앞둔 최 소방사는 허리뼈를 심하게 다쳐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전동차에서 성추행범을 맞닥뜨렸을 때 증거 영상을 찍고 신고하고 경찰 증언도 마다하지 않은 침착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밤 11시쯤 지하철 7호선의 전동차 안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당시 이 남성 앞에는 여성 승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모두 불쾌감과 수치심을 사귀고 있을 때 한 분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 제 맞은편에 계셨던 어떤 아주머니 분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계속 이렇게 곁눈질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쳐다만 보고 뭐 신고를 하거나 제지하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28살 최모 씨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저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좀 정신 차리려고 했었고. 최 씨는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바로 영무원에게 알렸고 이 남성은 출동한 영무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자 승객분이 이 남자라고 지목을 해주더라고요. 그 허리춤 바로 잡고 내려 그래서 이제 하차시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바로 현장에 있던 최 씨였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경찰관에게 증거 영상을 제출하면서 목격자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걸로 처벌을 받고 또 후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은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최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탄핵 선고일 치킨 매출이 평소보다 20%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큰일 있을 때 먹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그런데 이달부터 치킨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한 마리에 2만 원 선이 될 텐데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한 겁니다. 농가에서 출하될 때는 닭 한 마리당 2,500원 선인데 왜 배달시켜 먹을 땐 8배 가까이 비싸지는 걸까요? 노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선 건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BBQ 치킨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대부분 메뉴 가격을 2,000원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기 메뉴 가격은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교촌치킨 같은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번? 너무 비싸서 해먹을까도 좀 솔직히 생각하게 되고. 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지 닭값이 50% 이상 올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닭 생산업자와 보통 1년 전에 적어도 6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 닭을 공급받기 때문에 AI 영향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모레 외식업계 대표들을 불러 닭고기 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노유진 기자, 치킨값이 2만 원에 가까운데 산지 닭값이 2,500원 선일 줄은 몰랐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털 뽑기 전에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산지에서는 한 2,500원 정도 한 마리당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치킨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제가 일단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된 생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들이는 가격이 한 3,500원 정도 합니다. 이 3,500원에서 받아서 4,500원의 가맹점주들에게 공급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 소스값이나 배달료 등이 투입이 되고 나서 이 최종 원가가 결정이 되고요. 또 여기에 마진 등이 붙으면 우리가 먹는 치킨의 소비자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중간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유통 구조나 아니면 비싼 임대료 등이 사실 치킨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치킨 같은 배달 음식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좀 취재를 하면서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점주들 말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수수료를 더 내면서 굉장히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앱도 많이 생기고 그 앱이 다 본사에서 앱 수수료 준 게 아니라 가맹점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주문이 어떨 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반 이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사실 치킨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 가맹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긴 본사가 이익을 취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민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시점은 즉각 수사, 방식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점, 언제가 적당하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한다 68.4, 대선 후 시작해야 한다 19.3, 수사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중단한 뒤 대선 후 재개해야 한다가 6.3%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61.2%가 구속수사를, 35.2%가 불구속 수사를 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선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50대에선 구속과 불구속 수사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고 60대 이상에서만 불구속 수사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 85.1, 잘못한 결정이다 10.7%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선 긍정평가가 90%를 훨씬 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68.3%가 탄핵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선 공정했다가 72.5%로 불공정했단 18.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대선 민심도 알아봤습니다. 다자, 양자 대결을 비롯한 모든 경우의 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계속됐습니다. 탄핵 직후 아직까지 보수 결집 조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누굴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31.1%로 가장 높았고 안희정 충남지사 15.1, 이재명 성남시장 10.4, 황교안 권한대행 9.6,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5%였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2.4, 홍준표 경남지사 1.8,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각각 1.1%였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초 SBS 설조사보다 민주당 후보 3명의 지지도는 모두 합쳐 5%포인트 정도 올랐고 부동층은 6%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탄핵 선고가 일단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양자 대결도 가상에 물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주자 간 맞대결에선 문 전 대표가 45.8%로 24.4%인 안 전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한 달 전보다 5.5%포인트 줄었습니다. 안 전 대표 대신 황대행이 나설 경우엔 문 전 대표 54.9, 황대행 19.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각 당의 최종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표 37.3, 안 지사 28.5, 이 시장 11.6% 순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황대행이 15.6%로 2위인 홍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는 답변이 68.6%나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48%로 9.4%에 그친 손학규 전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지사를 크게 앞섰지만 역시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당별 적합도가 1위인 후보 4명만 골라 지지도를 물었더니 문 전 대표 40.6%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로 다른 정당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처음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이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에게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억울하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돌렸습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도 대통령 지시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를 지원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설명해 줬고 대통령이 직접 정 씨를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다는 말도 삼성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언을 이어가던 김 전 차관은 체육 정책을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체육 분야 개혁에 필요한 걸 최순실 씨를 통해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게 국정농단 일부가 됐다며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자신도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단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열린 첫 번째 뇌물 혐의 재판에서 자신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알지 못하고 특검의 주장은 어거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오르면서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경선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내일 첫 TV 토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본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새몰이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13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을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민생 통합이고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탄핵 이후 대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를 통해 국가개혁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대연정만이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입니다. 아울러 4분 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재벌 인사영입 중단, 대연정 포기 등 6대 개혁 공약을 내걸고 문재인, 안희정 두 주자를 겨냥했습니다. 뒤늦게 대선 채비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경선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비 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를 위한 꼼수라며 이대로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 선관위가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철수, 손학규 두 주자 모두 이 중재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4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전체적인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상한 경제 부흥책, 이른바 우리가 474 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랬죠. 예. 일단 이게 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장률은 평균 2.9%, 역대 정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역량을 좌우하는 잠재 성장률 역시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대 공약은 사실 공허했고요. 3만 달러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하니까 일자리 사정이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고용률은 65%로 공약보다 한참 미달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이 9%를 넘어서 역대 최고입니다. 초라한 성적표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같이 역점졌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다고 봐야 하나요? 네, 창조경제 같은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지자체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할당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창조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이 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을 끊는 등 어떤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어떤 좀 성과를 보는 했는데 국회와의 협치에 실패해서 결국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거는 1,300조 원 넘는 가계빚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찾자면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네, 꼭 필요한 규제 말고는 다 풀겠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사실 차기 정부에서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활성화라든지 벤처 육성 이런 거는 정부보다는 좀 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경제 활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대외 악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심각한 내수 부진이 회복이 안 되는데 뭐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미국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한부이긴 하지만 현 경제부처는 어떤 방향을 잘 잡고 위기 관리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새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국내에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합니다.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장. 사생활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고는 기다렸다는 듯 답합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언급하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나 김민희 씨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였으니까요. 유부남 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가 등장하는 이번 작품에 대해선 자전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경험이나 생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디테일이 가까울 때 제 속에서 촉발되는 게 있거든요. 김민희 씨는 영화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홍 감독과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에게 홍상수 감독님과 작업하는 일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오는 23일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누리꾼 사이에선 롯데 매장을 찾아 고의로 상품을 훼손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중국 내에서도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선양 롯데백화점 앞에서 포즈를 취하더니 과자 코너로 가서 한국산 과자를 부수고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습니다. 음료수 코너에선 병뚜껑에 껌을 붙이기도 합니다. 봉지를 열어 과자를 꺼내 먹은 뒤 그대로 올려놓거나 주스 뚜껑을 따서 마시는 등 상품을 잇따라 훼손합니다. 이 여성은 이달 초부터 매일 인터넷에 롯데 상품을 훼손하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난성의 한 슈퍼에선 점장의 자극적 구호에 맞춰 롯데 물건을 진열대에서 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韩国十条狗，跟着美国走，美国是他爹，日本是他舅。 상점 안에서 한국 상품을 팔지 말라며 점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为什么还在这卖东西？你卖这些韩国的破东西，你就是卖国贼，你就是卖国贼。 누리꾼들의 댓글은 처음엔 칭찬 일색이었지만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자는 내용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 환구시보도 크루즈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하선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면서도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건 안 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반한 감정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자성 움직임이 중국의 사드 보복 행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최강자인 이승훈 선수가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 번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며 시즌 마지막 대회를 금빛 피날레로 장식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16바퀴를 도는 매스스타트에서 이승훈은 15바퀴째까지 중하위권에서 힘을 아꼈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로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곡선을 돌면서 살짝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니 직선주로에서 선두였던 네덜란드의 베르스마를 제치고 0.09초 차의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우승을 확신한 듯 손가락으로 일자를 만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지난달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에 오른 데 이어 17일 만에 또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올 시즌 5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며 세계 랭킹 1위로 맞춰 평창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월드컵을 잘 마무리 지어서 너무나 기분 좋고 이 상승세가 다음 평창올림픽까지 잘 이어지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매스 스타트에서는 김보름이 막판 역주에도 네덜란드 선수의 0.06초 간발의 차로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도 120점을 추가해 세계 1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워낙 자체 경쟁이 치열해서 태극마크 다는 게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힘들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서일아 심석희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선전해 올림픽 대표로 가장 먼저 평창행을 확정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서일아의 남자 1000m 경기가 압권이었습니다. 5명 가운데 최하위에 처져 있다가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안쪽 레인을 파고들면서 앞서가던 4명을 순식간에 제쳤습니다. 짜릿한 역전극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서일아는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서일아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남자 선수로는 4년 만에 개인 종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남녀 종합 3위 안에 든 상위 1명씩에게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우선 배정한다는 선발 기준에 따라 서일아는 평창행을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이제 평창을 준비하게 되는데 국민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심석희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우승하며 개인 종합 3위에 올라 평창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3년 연속 챔피언에 도전했던 최민정은 개인 종합 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초 2차례 선발전을 통해 서일아와 심석희를 제외한 남녀 각 4명씩의 올림픽 대표를 뽑을 예정입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을 위해 2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햇서는
쌀쌀한데 봄바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너무 얇은 옷차림 하신다면 좀 쌀쌀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메마른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내일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광주 11도, 부산 1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에서 공무원 2명을 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몸으로 화염을 막아 국민을 살린 소방관들입니다. 이분들을 굳이 공무원이라고 부른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1호 공무원 대통령은 책임에 소홀했지만 두 소방관 같은 진짜 공무원들이 이 순간도 목숨까지 걸며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